이것은 거대한 프로젝트이며 곧 현실이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건설입니다. 몇 달 전 중국 정부는 60기가와트 용량의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모토우 메가댐은 현재 기록 보유자인 산샤댐보다 3배 더 강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발 5,000제곱미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 티베트 히말라야의 얄룽 창푸강에 건설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서 건설사 파워차이나는 약 1,370억 달러의 예상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수력발전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12월 25일 중국 통신사는 수년간 논의되어 온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승인이 내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아시아 대하천 상류에 댐을 건설하려는 경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댐의 위치는 이러한 인프라 건설에 큰 문제를 제기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댐은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을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마을과 사원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차원에서 인도는 이 프로젝트를 곱게 보지 않고 있으며 이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댐의 건설 이유와 조건은 결코 잔잔한 흐름이 아니며 수많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토우댐이라는 공학적 경이로움이자 지정학적 화약고입니다. 중국이 단일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모토우댐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약 1,370억 달러, 즉 거의 1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치가 맞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모토우댐은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양쯔강의 산샤댐 건설 비용의 4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18조 8천억 달러였으며 모토우댐의 비용은 국가 일반 공공예산 지출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투자지만 세계 2위 부국인 중국에겐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베이징 당국이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댐은 이르면 2023년에 가동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생에너지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높아지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적 동기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생산한 전기의 일부를 이웃 국가들에게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낳았고 그 회의로는 지금도 이어집니다. 중국은 현재 전기의 절반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며 이러한 배출량은 2010년 이후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이 오랫동안 세계의 공장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오염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2003년 중국은 양쯔강에 삼역댐을 준공했으며 이 댐은 현재까지도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 중 가장 강력한 댐입니다. 설비 용량이 무려 22.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현재 2위도 역시 중국에 있습니다. 바이어탄 댐은 2021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샤강에 위치한 이 댐의 설비 용량은 결국 16기가와트에 이를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원자로 발전소의 설비 용량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 두 댐 모두 중국이 야심찬 수력발전 프로젝트에서 기록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 댐은 논란과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산샤댐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샤댐을 건설하고 이를 이용해 전례 없는 양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0년에 8천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중국은 역설적으로 최소 130만 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상당수의 고고학 유적지와 자연 경관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댐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수년간 양치강 지역에 영향을 미쳐온 홍수를 완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댐이 해당 지역의 지진과 산사태를 오히려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불행한 결과들에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지금 완공을 서두르고 있는 댐의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토우댐은 단순히 산샤댐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3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진지한 목표는 60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EDF의 2025년 수치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 용량보다 겨우 1.4기가와트 적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태국, 아르헨티나, 이집트와 같은 많은 나라들은 댐의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하만으로도 연중 내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를 잇는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속도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국도 전체 에너지 수요의 최대 6.5%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댐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전력을 생산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파워차이나가 실제로 무엇을 건설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까요? 수력발전댐을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가동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댐은 물을 가두었다가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선택적으로 방출합니다. 댐 내부에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빠르게 회전하면 구리 코일 안의 자석도 함께 회전하게 되고 그 결과 전기가 생성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발전소의 출력은 낙차의 높이와 물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연중 내내 한 나라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상적인 수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얄룽 산포강은 매우 크고 강력한 강이며 또한 매우 큰 고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원한 이 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협곡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강의 수압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특히 2000m의 고도 차이가 나는 구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강이 크게 굽이치는 50km 구간만으로도 중국에 엄청난 힘을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남차바루아라는 7782m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관통해 약 20km 길이의 터널을 뚫어 물을 터빈으로 유도한 뒤 다시 강의 하류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분명한 황금 광맥이지만 얄룽 창포 대협곡은 단순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이상으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댐의 건설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와의 지정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댐이 강의 유량을 줄이면 하류의 농업과 어업 공동체의 생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모토우댐 프로젝트와 중국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묻는 사람과 그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료는 모토우댐이 히말라야 근처에 중국 5자치구 중 한 곳에 건설 중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약 360만 명 중 한 명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댐은 지난 70년 동안 그들의 나라를 점령한 외국 침략자에 의해 티베트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이 지역에서 저지른 폭력적 역사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비정부 기구 국제 티베트 캠페인 ICT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티베트에서 최소 193개의 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한된 댐 중 현재 가동 중인 것은 28%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34%는 준비 단계에 있거나 현재 건설 중입니다. 이 수치는 과소평가됐을 수 있으며
관련 데이터도 부족하거나 베이징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이 모든 댐들은 270기가와트가 넘는 수력 발전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의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규모와 수는 현지 주민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제 티베트 캠페인에 따르면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개발로 인해 75만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티베트의 수력 발전댐으로 인해 최소 14만 4천 명이 이주 및 재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협회는 댐이 농지, 숲, 초원,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수시키고 산비탈을 깎아내는 등 생태적으로 독특한 생태계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류 국가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수생생물, 토양, 물, 영양분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한탄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얻기는 어렵지만 티베트 소식통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티베트 외부로 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티베트 리뷰 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티베트에서 생산된 약 90억 킬로와트의 청정 에너지가 중국의 14개 성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야심찬 대규모 에너지 사업들이 티베트 땅과 티베트 문화 유적지, 그리고 티베트인들의 일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인들은 거의 혹은 전혀 이 사업들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중국의 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티베트인들의 항의가 얼마나 격렬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최근 강토댐 건설을 둘러싼 혼란만 봐도 충분합니다. 강토댐 또는 티베트인들이 칸톡댐이라고 부르는 이 댐은 모토우댐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 또 다른 중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댐도 티베트의 주요 강인 진샤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 역시 이 댐에 대해 널리 그리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투댐은 700년의 역사를 가진 완토 사원을 포함해 여러 티베트 사원을 수몰시킬 것입니다. 완토 상촌과 하촌 모두 완전히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천 명의 해당 주민들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혀 의견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댐이 건설되면 이 지역 티베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상동굴, 묘지, 순례길 등도 모두 수몰될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고향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만 잃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은 이주주택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멀리 떨어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말이죠. 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 티베트에서는 드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강토댐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운동이 발생했는데 주로 완토 사원의 승려들이 주도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티베트인들이 거리로 나와 2024년 2월에 평화로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팻말을 들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쳤으며 심지어 침수될 예정인 수도원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등 더 극적인 행동도 벌였습니다. 그들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습니다. 대규모 체포, 가택 수색, 장시간의 신문에 대한 보고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광범위한 구타에 대한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타에는 종종 시위를 이끌던 전통 승복을 입은 나이 많은 승려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BC 기자 태사왕은 일부 구타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졌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위와 진압 보도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건 이후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자들은 해당 지역이나 소식통에 접근하는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경 진압에도 빈틈은 있었고 영상이 유출되어 온라인에 공개되며 전 세계의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런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중국은 약 100만 명의 티베트인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강토댐에 대한 시위는 티베트인들이 중국 정부에 맞서 반기를 든 역사상 비교적 드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시위 참여자들이 심각한 결과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모터댐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중국은 아직 건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제작 시점에 중국은 2029년 공사 시작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약 4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3년에 댐이 완전히 가동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모터댐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티베트인들이 이주하게 될지에 대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완공한 가장 큰 댐은 최소 13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참고로 모터댐은 그 댐보다 3배나 더 강력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이 반드시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터댐의 영향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댐이 건설될 예정인 메도그현은 대형 댐이 이미 건설되었거나 계획된 티베트의 다른 지역들보다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이주가 불가피해 보이며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더 많은 성지와 사원이 물에 잠길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잠재적인 문화적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티베트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류의 물 흐름 패턴이 바뀌면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방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과 산사태가 특히 자주 발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댐의 저수지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수량은 이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FI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연구원 데칸 팔모는 지진이 산사태, 홍수, 그리고 하류의 토성류로 이어질 실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자들이 지적했듯이 중국 당국은 2025년 1월 규모 7.1의 지진 이후 티베트에 있는 5개의 수력발전댐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티베트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야롱창 호강에 의존하며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그렇습니다. 2020년 로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티베트 수로의 댐을 건설하는 것은 하류 국가들, 특히 인도에 대한 영향력에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상원의원이자 티베트 국제정보그룹 의장인 자클린 유스타 슈브리니우에 따르면 이 여러 개의 댐들이 합쳐지면 최대 20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수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모투 댐이 강의 흐름을 바꿔 물 접근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농업, 식수,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어서 중국 댐의 잠재질케이적인 부정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대응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지데이케이. 여기에는 아루나 찰프라데시주의 어퍼 시앙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11기가와트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매우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댐의 기본 설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토댐은 인도 아루나 찰프라데시 주와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1962년에 양측이 전쟁을 벌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아시아 두거인 간 긴장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인도의 경고에 직면하자 베이징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은 과거에도 여러 나라에 걸쳐 수자원을 교란해 실제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 주기적인 가뭄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메콩강을 댐으로 막으면서 중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에 댐을 건설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루킹4에서 다시 뵙겠습니다.